안녕하세요.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전문 기업 TSMC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TSMC의 약점과 위기를 설명해 드릴 때 언급드린 기업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는 IM 사업부와 그리고 또한 반도체입니다. 그중 반도체는 현재 삼성의 비전 2030 플랜과 함께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사업부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경기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전체 반도체 시장 파이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엑시노스 시리즈와 이미지 센서로 대변되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2017년 5월 12일 조직 개편 설명회를 통해서 시스템 LSI 사업부의 조그만 팀으로 존재하던 이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 사업부로 분리를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소소하게 삼성 내부 파운드리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7년 이래에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업계 세계 2위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이 삼성 파운드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강점은 뭐니 해도 삼성이 가진 기술력을 들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세고 가장 강력한 기술력 3가지를 제가 임의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TSV 기술입니다. 이는 반도체를 위로 적층을 하고 미세한 구멍을 뚫은 뒤 실리콘 전극을 구멍에 연결을 해서 칩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보통 낸드 플래시 제조에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요. 삼성은 이 기술에서 독보적인 세계 탑이죠.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삼성은 낸드 플래시 제조를 통해 쌓은 TSV 노하우를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한 X큐브 패키징 기술을 발표합니다. 이는 하나의 시스템 반도체 칩 안에 CPU, GPU, SRAM을 위로 적층한 뒤 구멍을 뚫어서 TSV로 연결하는 구조의 칩셋을 의미합니다. TSMC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으로 CPU, GPU, SRAM 등을 평면으로 배치한 다음에 패키징으로 이를 감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넓적한 형상을 가진 칩셋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는 공간 효율 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이 작년에 야심차게 선보인 X큐브 기술은 수평으로 배치되던 CPU, GPU, SRAM을 모두 모아서 위로 쌓아 올려서 칩이 차지하는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물론 칩셋 구성품을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은 이미 인텔이 먼저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칩셋을 위로 쌓아 올리는 데에 성공한 기업은 삼성이 유일무이합니다. 두 번째 강점은 FOPLP 기술입니다. 이것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의 줄임말이고요. 뒤로부터는 그냥 패널 레벨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레벨은 지금도 사용은 되고 있지만 뭔가 CPU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용 AP라든지 이런 메인 칩셋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주로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TSMC가 강점을 가진 웨이퍼 레벨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 진일 보완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TSMC의 웨이퍼 레벨은 기존에 웨이퍼에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절단해서 PCB 기판에 붙여서 패키징을 하던 기존 전통적인 패키징 공정에서 진일 보완 기술이에요. 이 웨이퍼 레벨은 칩을 절단하지 않고 웨이퍼 위에서 패키징을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PCB 기판에 칩을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크기의 칩셋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전류가 통해서 반도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전극을 좀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반면 원형 웨이퍼 위에서 사각형의 칩셋을 패키징을 하다 보니 웨이퍼의 가장자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삼성의 패널 레벨은 반도체 패키징을 사각형의 패널 위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웨이퍼 레벨에 비해 버려지는 패널의 양도 적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의 패널 위에서 생산되는 칩의 수도 더 많기 때문에 생산 효율도 더 높습니다. 이런 기술을 삼성이 보유하고 있고요.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유의미한 기술적 진보와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강점은 GAA FET이에요. 반도체는 이론상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일 뿐이고 실전에서는 게이트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간섭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 작동에 필요한 유의미한 분량의 전류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 사이의 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간격을 좁힌 상태에서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게이트의 수라든지 전극과의 접촉면을 넓혀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삼성은 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 핀팻 공정은 게이트와 전극이 닿는 부위가 3개면이에요. 하지만 공정이 초미세화되면서 3개의 접촉면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세한 나노 와이어를 전극과 게이트 사이를 통과시킴을 통해서 사면을 전극에 접촉시킴을 통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GAA FET 공정이 제한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GAA FET 기술을 활용해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이는 TSMC보다 한 걸음 더 빠른 기술 진보였습니다. 이미 이 GAA FET 3나노 공정에 대한 개념 연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제품이긴 하지만 3나노 GAA FET 이 공정을 적용한 3나노 웨이퍼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 만큼 기술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TSMC와의 초미세 공정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GAA FET이 적용된 3나노 공정 양산 시기를 삼성전자는 2022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명확한 약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내수 충당용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TSMC의 경우에는 자사 생산 반도체가 아예 없죠. 그리고 외주 생산만으로 지금의 지위와 점유율을 이뤄냈어요. 참 대단한 부분이죠.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의 첫 출발 어땠습니까? 자사 시스템 LSI 사업부의 물량을 외주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게 삼성 파운드리예요.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내부 물량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LSI에서 분리가 되면서 삼성전자 내부 물량들이 파운드리 매출로 잡혀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점유율 2020년도 4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5% 중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내부 물량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내부 물량 중 상당수는 모바일 AP 엑시노스예요. 즉, 삼성 갤럭시의 엑시노스가 어떤 비중으로 탑재되느냐, 그리고 또한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가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삼성 파운드리의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의 두 번째 약점은 매출 구조에 있습니다. TSMC의 경우에는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를 보시면 TSMC 전체 매출 중에 5나노는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7나노는 무려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선단 공정에서만 무려 49%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TSMC의 영업이익률에도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주고 있죠. TSMC의 이번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54%에 달합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는 TSMC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삼성전자는 공정별 매출 비중을 공개하지 않는지 구글링을 해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삼성의 공정별 매출 비중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각 공정별 캐파를 보여주는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22나노 이상의 비교적 구형 공정들의 캐파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 7나노와 5나노 등 선단 공정 노드의 캐파는 여전히 10% 초반이에요.
이는 삼성 파운드리의 주력 공정이 아직 선단 공정 중심으로 재편된 게 아니라 수익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구형 공정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선단 공정에서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단 공정을 소화하는 공장을 신설하기도 하고 기존 라인을 선단 공정 라인으로 바꾸기도 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단 공정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갖춰놓은 TSMC를 따라가기는 버거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운드리는 기회의 물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파운드리 물량이 미칠 듯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텔의 팹라이트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텔의 팹라이트는 앞의 영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사태를 하나의 기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반도체와 IT 기기용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넘쳐나는 이 서버용 반도체와 IT 기기용 반도체 수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서버용과 IT 기기용 반도체 라인을 폭발적으로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수요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자동차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축소시켜버려요. 이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고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자동차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생산업계는 늘어나는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완성차 생산업체들은 그야말로 반도체 생산업체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읍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 측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반도체 생산을 협상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등 일대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SMC 측의 생산 결정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SMC는 이러한 상황을 10분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가를 15에서 20% 정도 올리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삼성에게 어떻게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업계가 삼성보다는 TSMC와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만약 TSMC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을 한다면 신규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 라인을 축소하고 변경시켜서 이 수요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생산 가능한 칩의 물량이 줄어들겠죠. 줄어든 생산 물량은 세계 2위 파운드리 생산 업체이자 세계 U2의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회사인 삼성 파운드리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자동차 반도체 품귀 사태에 간접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물량을 아예 삼성에서 직접 수주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익률이 낮아요. 그렇지만 만약 삼성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코앞으로 다가온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수요 폭발기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 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비교적 구형 공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성이죠. 자동차용 반도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화 갈륨 등 고가의 신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높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정교한 자동차용 반도체가 필요해지겠죠.
그럼에 따라서 자동차용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선단 공정을 원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생산 노드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수익성도 올라가고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 출혈을 각오하고서라도 이참에 삼성이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를 아예 인수 합병해버리는 거죠.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을 듯 한데요. 자꾸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NXP 등 유수의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들과의 인수합병도 타진하기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법무 리스크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했죠. 그러면서 그의 옥중 경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물론 대체 결제선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상경영과 대응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고 회사의 주된 흐름과 방향을 결정해줘야 할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투옥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2030의 길이 제약을 받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겠죠. 회사 안에 있을 때보다 정보의 공유도 매우 늦어질 겁니다. 물론 삼성 임원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의 속도가 많이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국 오스틴 공장의 증설권을 비롯해서 사내 유보 자산 중 현금 자산을 활용해서 인수합병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총수의 투옥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삼성 파운드리에게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위기는 기술 유출을 들고 싶습니다.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또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죠. 협력업체에 의해서 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털린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털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의 세정기계 기술이 털렸습니다. 이렇게 중국만 배불려주는 이런 매국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이렇게 기술 하나 둘씩 탈탈 털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선방망이에요. 이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산업 스파이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력 털리지 말란 법이 없겠죠. 물론 중국이 그거를 제대로 구현해낼지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TSMC와 더불어서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노드를 소화할 수 있는 세계 U2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게다가 어느 공정에서는 TSMC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저력 있는 기업이죠. 반면 삼성 파운드리는 내부 거래가 많고요. 그리고 또한 매출 비중이 비교적 구형 공정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의 개선과 내부 거래를 뛰어넘는 대형 수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파운드리 점유율 세계 1위를 노리는 삼성전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TSMC로부터 넘어오는 물량, 자동차용 반도체 고객 확보를 통한 다가오는 자율주행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반면 재벌 총수의 법무 리스크와 지속적인 기술 유출 사건은 삼성전자가 처한 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자사가 가진 기술적 역량을 끊임없이 시장에 어필하면서 효과적으로 파운드리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3나노 GAA FET 공정을 예정대로 구축을 해서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함을 통해 3나노 이하 초초미세 공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 리스크는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면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사면 내지는 형기를 마치기까지는 지속될 이슈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이재용 부회장 대신에 즉각적인 경영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경영진의 재편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TSMC처럼 선단 공정의 매출액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언젠가는 TSMC를 뛰어넘은 세계 1위 파운드리 및 비메모리 전문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이 우뚝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스와트였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